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 귀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을들의 당나귀 귀 오늘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오래된 질문이 과연 얼마나 그 답을 찾았는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손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대 박진경 교수님, 여성연합 성평등 소장이기도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경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김태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진경 교수님은 원래 이제 학문 쪽에 계셨던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부업으로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여성운동가입니다. 네,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여성단체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학문의 뜻을 두시어 학문을 하시면서 이것을 부업으로 삼으시면서 네. 여성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름 교수라는 직업이 그것을 뒷받침하는데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위를 하나 따고 현재 인천대에서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연합 성평등 소장님이세요. 네. 이 직책의 의미가 뭐죠? 지금 현재 우리가 성평등이라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 가치이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가치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성평등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혐오의 대상이 돼가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왔고 합의해왔던 지점이 성평등에 대한 논의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취지 속에서 성평등 연구소가 그 담론과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장직을 맡고 있고요. 네. 여성연합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여성연합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축약어입니다. 네. 저희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같이 1987년도에 같이 이제 문을 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운동계의 큰언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여성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임 소장님은 평등의 전화에서 활동하신 지가 지금 몇 년째 되셨나요? 14년 정도 됐어요. 14년. 저는 김태임 소장님 뵐 때마다 신기한 게 상담을 어떻게 14년을 하시는지. 같은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매번 다르고. 근데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 뭔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담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소진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걷는 거 그리고 공연 같은 거 보러 다니는 거. 그러니까 좀 혼자 내지 한 2명 친구랑 그냥 사적으로 보내는 거 이런 거로 좀 회복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소박한 해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박한 거에 다 해답이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인천여성노동자회의 평등의 전화에는 어떤 상담들이 걸려오는지. 저희 쪽은 주로 성희롱 관련 상담이 많은 편이었어요. 매년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또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경제적인 상황도 작동을 하는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비정규직이고 고용불안한 간접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해고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취업할 때는 이게 비정규직인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해고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부당해고 상담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올해는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아, 네.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제 예.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담도 따라서 많이 예. 변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인천 지역에 사시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평등의 전화, 상담 전화번호 안내 좀 해주시죠. 예, 인천은 032는 다 아실 거고 524국에 8831번 네. 524-8831 네네. 524-8831 메모해 두셨나요? 네. 메모해 두시고 혹시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 겪게 되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 김태임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릴 겁니다. 저도 잠깐 한마디 하면 인천 지역에 사실 인천대가 송도 끝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주지는 또 서울이다 보니까 사실 저 역시 비정규직 교수예요. 가방 끈긴 비정규직 교수이다 보니까 사실 저 스스로가 학교에 애정을 갖고 네. 다니고 싶지만 저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학교 그렇죠.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별다르게 인천 지역 자체에 대한 노력들은 실제로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 내에, 우리 학교 내에, 인천 내에, 전국 여성 노조, 인천 지부, 팻말이 요새 많이 붙어 있어요. 아, 네, 네. 요즘 그 미화원. 청소용역 네. 여성 노동자들. 예, 임금 삭감이 최근에 아. 됐어요. 용역 아. 업체가 달라지면서 벌어진 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갖고 방학 내내 싸우시고 또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온갖 플랜카드와 화장실마다 찌라시 참 많이 붙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배우에 여성 노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도 뭔가 우리 여성들과 함께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자는 생각들을 최근에 이제 하면서 우리 미화원들과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살짝 학생들을 선동해서 조별 과제로 그 여성들, 우리 여성 노동자들, 이모님들이라고 해요, 학교에서는. 네. 우리 학생들과 연대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이런 얘기가 학교에서 듣게 되면은 좀, 이 비정규직 교수 자리가 위태로운 거는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이 살포시 들긴 합니다. 그러게요. 네. 비정규직 교수직을 걸고 노동자들과 네. 연대하시겠다라고 하는 박진경 교수님의 마음에. 네, 부업이니까요. 네. 조금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영혼에 네. 또 이렇게 와서 우리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혹은 여성 운동가들과 함께 풀면서 저는 사실 치유를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임금 노동에 저 역시 이 존엄성을 항상 훼손당하면서 가급적 그 시간을 줄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 노동, 즉 하고 싶은 노동. 그것이 저는 여성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점들이 저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과 지금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들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스포일러를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율노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얘기 막바지쯤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자, 그럼 오늘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인천이 공교롭게도 활동 무대인 두 분이 초대가 되셨어요. 저도 이제 인천 시민이 된 지 이제 4년째로 접어들긴 합니다. 근데 우리 김태임 소장님은 인천에서 거주하신 지 30년이 넘으셨다고. 네, 30년 네.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온 세월보다 합치면 반 이상을 인천에서 살았더라고요. 네. 우리 인천 근데-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인천 토박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주해서 네, 다 이주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애정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전에는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 와가지고 인천이 파산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또 선거에서는 보면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에서 그 서구 쪽에 그렇게 또 상황들 당선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전국에서 주민세가 더블로 올랐는데도 저 그거 정말 분노했어요. 네. 그냥 왜 그럴까 전부 다 그러면 물어요. 얼마를 낸다는 거예요? 주민세가- 6,000원인데 보통. 아우 예. 무슨 10,000원이 넘어요. 2만, 인천 주민세가. 뭐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2만 얼마고 13,200 거의 원이었나? 100% 이상 서울보다 네. 올랐어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좀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이런 모습들이 왜 안 나올까?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앞장서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네. 이게 인천이 근데 보면은 서울보다 더 큰 도시예요. 그렇죠. 땅 크기로 보면은 서울을 능가하는 도시인데 또 이제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은 또 노동자들 임금이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고, 예. 참 특이한 곳인데, 근데 참 이제 공단이나 제조업구조가 생산직 노동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고임금 업종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예, 임금 수준이 그 인천 지역 내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암만 해도 우리 사회의 생산직 노동자들의 이 대접을 또 한번 거기서 확인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네요. 인천이 그래도 여전히 제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임금 자체가 노동자 임금이 낮은 도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땅도 크고 뭐 세수도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받는 수입이 적으니까 뭐 낼 수 있는 세금 자체가 없는 거죠. 누가 다 털어먹고 빚더미 도시를 만들었던 그런 예,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인천은 하지만 인천 시민들은 뭔가 이제 좀 움직여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도 좀 들어요. 예. 어제 이제 같이 일하는 그 언니 올해 그러니까 지금 65세 내년이면 되는데 네. 아내가 평생을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나한테 있는 게 없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자괴감 비슷한 거 이런 게 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정말 애 둘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 손에 수중에는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뭐 정말 그 친구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를 좀 빌려주려면 빌려서 대출해서 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인천에 있는 노동자들 전체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인천으로만 한정하기에는 뭐 지금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이 노동의 가치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실제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성장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그닥 달라지지 않고 거기에 또한 이 존엄성마저 함께 예. 박탈다가 상태에서 옆에 사람을 같이 보기가 어렵고 지금 사실 그 부당한 주민세에 대한 어떤 거부 운동 이런 것들이 함께 안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거기에 이제 지쳐버렸다는 생각들이 드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게 인천만의 문제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 반면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 좀 약간 비애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워낙 또 기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페미니스트의 정의부터 살짝 살펴볼까 합니다.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연상작용이 떠오르실 텐데 일단 최근에는 IS로 간 김군 김군 덕분에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페미니스트로 간 김군 덕분에 어쨌든 국어사전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찾아보게 됐죠. 찾아보게 됐죠. 예. 국어사전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논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시죠. 일단 국립국어원에 저희도 사실 이 페미니스트에 대한 정의를 특별히 신경을 못 썼던 거죠. 예, 그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나 봤더니 여성을 숭배하는 사람 또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죠. 네, 저는 페미니스트인데 저는 남자인가요? 여성에게 친절한? 예, 정의가 너무나도 이건 뭐 개그 콘서트에서나 나올 만한 의미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동안 사실 우리가 방치했다는 측면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가 일종의,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김군을 비롯해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정의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겠다 생각이 들었고 마침 우리 유엔에서 많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엠마 왓슨이 정의를 아주 깔끔하게 해줬죠. 즉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 바로 이것이 페미니즘이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페미니스트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명쾌한 정의였기에 사실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표면적으로라도 최소한 이 신념과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에 동의는 다들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페미니스트를 이렇게 정의하면 적절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김태임 소장님은 페미니스트의 정의에 대해서 저도 이 엠마 왓슨 동영상 보고 네. 이렇게 간결하게 정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게 젊은 친구가 이렇게 간결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제가 살면서 이게 이제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사실 상담하면서 여성주의 상담 이 부분이 이제 저의 필요성 이런 것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또 공부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여성 노동 상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여성들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진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성주의 시각을 견지하지 않으면은 상담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이제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뭐 상담에 같이 이야기되지 않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나름 그 어떤 여성주의 시각을 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하려고는 했지만. 제가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지지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입장 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저 스스로 느껴지면서 다시 그 여성주의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여성주의를 일반적으로 여성학자나 특정 몇몇 여성들이 주장해온 얘기들로 사실 우리는 그렇게 치부했던 측면들이 많아요. 여성운동가들 역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빼앗긴 권력이 너무나 많다 보니 여성들에게 일정 정도 그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로 권력 배분에 대한 노력들을 집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 상황 속에서 타협을 많이 해왔던 측면들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큰 변함은 없이 여성들의 삶은 더 계속적으로 억압되고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여성의 삶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죠. 엠마 왓슨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여성연합에선 실제로 국어사전에 정확히 말하면 국립국어원에 등재되어 있는 페미니스트 정의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고치도록 의견을 냈죠. 자문위원으로 참석도 하도록 하게 하고 여성연합 멤버가 그렇게 해서 고쳐지긴 했는데 여전히 친절한 남자를 버리지를 않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걸까요? 친절한 남자. 근데 이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좀 그게 통용되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해석되는 네. 그죠. 특이하게. 국립국어원에 이것을 정의하는 많은 남성들이
친절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그래서 최근에 맨스플레인이라는 이 용어가 다시 또 등장을 했는데 맨과 익스플레인의 합성어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계속 가르치려 든다 하는 그래서 그것을 친절하다는 표현으로 어떤 우수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속에 페미니스트라는 정의를 일정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면서 지금 뭐 오빠가 설명해 줄게. 이런 것들이 남성들이 여성을 대할 때 항상 위에서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이 강요들이 실제로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측면이 크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현상이 보면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광고를 보면은 여성이 우둔하고 어리석고 이런 여성이 뭔가 실수를 계속해요. 그러면은 남성이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해결사. 자 오빠가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 이러면서 그런 방식의 광고들이 네.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최근에는 그런 경향들이 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여전히 그런 광고나 드라마 뭐 이런 데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데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된 것처럼 보기도 하고 그게 또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요새 또 이제 세대에 따라서 교육받은 환경, 문화 환경 이런 게 살아온 환경도 달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또 이게 전수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뿌리를 어디서부터 뽑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자, 근데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사회에서 좀 있어요. 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성만 잘 먹고 잘 살자. 뭐 요런 여성들의 이기주의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바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어쨌든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그것은 꼭 여성만이 아니라 남녀 간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획일적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탈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는 차별의 대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좀 더 권력 차원이나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동등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페미니즘 그리고 성평등 여성주의가 추구하는 하나의 과제이고 목표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남성 것을 여성이 빼앗아 온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아까 친절한 남자를 얘기했는데 친절한 남자는 실제로 그가 여성보다 자기가 부와 권력, 어떤 지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여성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러나 최근에 이 많은 남성들이 그 대열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소위 경제력이나 지위 면에서 여성보다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남성이 존재해왔던 자기 정체성을 여성에게 대접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반대급부로 여성을 혐오하거나 또 여성에게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네, 그게 사실은 보면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성이 독점해왔던 권력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지금까지 권력을 독점하면서 짊어졌던 짐들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독점해왔던 권리들을 평등하게 나누고 그것을 함께 평등하게 그런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자라고 하는 건데 남성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갈리아의 딸들이란 책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네. 필독서였죠. 네. 여성운동가들에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저는 그 책 대학교 때 읽었거든요. 그렇죠. 네. 1990년대 책이죠. 96년도인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은 세상이잖아요. 네. 남녀 관계의 그쵸. 역할. 거기서 이제 여성을 우미라고 하고 남성을 맨우미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 남성들에게 그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들과 같은 외모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를 잘 키우고 um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여성이 그 사회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은 생리를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럴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 사회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쾌하다라고 느끼기는 했는데 그건 잠깐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현실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통 여성들은 통쾌감을 느낀 반면 남성들은 위기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이 갖고 있는 고유한 출산력에 대한 것이 하나의 이 권력의 핵심이 돼서 이것이 남성을 전복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들을 좀 막가는 환상을 할 수 있는 남성들의 경우는 굉장한 위기감이자 이것을 절대 어떤 이 방어해야 되는 체계로 그래서 더 오히려 남성들에게 이것을 저항하기 위한 노력들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는 지침을 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지금 와서 여적지 변함없는 우리 사회 모습을 보면 그 책의 효과는 한편 회의적인 생각들이 다소 드네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약간 통쾌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우 불편했다라고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성이 다른 한쪽 성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그다음에 어느 한쪽에게 불편부당하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가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편하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남성이 그 남성 해방 운동을 이제 주도를 하죠. 그러니까 한쪽 어느 누군가가 그 권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여성의 그 임신 출산에 대한 그 권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존중되거나 이런 사회를 꿈꾸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분명히 책에서 전하고자 한 것은 이 남녀 평등한 사회 속에서 모두가 다 자기들의 장점을 발휘해서 그렇죠.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꿈꾼 것 같아요. 그것을 근데 이 가져가기 위해서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남성들로 하여금 겪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끔 하려고 했던 측면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게 억압당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혐오라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사실 그동안 여성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이 그동안 남성에게 혹은 국가에게 성별 분업 체계에 의존하면서 어떤 혜택을 얻는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깔려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 낮은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이 높게 가면서 결국은 많은 남성들이 거기서 일탈돼 가는 것이죠. 스스로 그런 경제력이나 여성을 지배할 수 있고 의존성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남성으로서의 자기 권한들을 박탈당하게 되면서 이것이 여성에게 다시 그 분노로 표출하면서 여성에게 공격하게 되는 그리면서 한편에서는 여성 의존성을 오히려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남성들이 혐오하는 내용 자체의 근거를 제시하는 얘기가 데이트 비용 혹은 또 군대 문제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에는 데이트 비용을 남성이 전적으로 부담하니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논리를 서포트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육부에서요?
성교육 표준안 최근에 교육부가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야, 놀랄 로짜입니다. 데이트 강간, 즉 성폭력이 여성들이 남성에게 의존하는 데이트 비용 때문에 남성들은 그것의 보상 심리로 성폭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담고 있어요. 이거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 야. 네, 지금 21세기에. 근데 실제로 같은 데이트 강간이 굉장히 또 큰 문제로 지금 얘기되고 있죠. 아, 근데 요즘은 데이트 강간뿐만 아니라 그 헤어지자라고 하는 얘기에 살해당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뭐 연일 잊을만 하면 아니죠. 계속 상기시켜주는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어요. 뭐 그거를 한편에서는 전체 사람들의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어떻게 보면 더 약자인 여성에게 풀고 있다는 얘기들로 갈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의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 망가진 상태로 얘기하기에는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 시선에서 다시 한번 좀 해석돼야 될 지점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다 인간으로서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고 훈련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걸 뭐 어떤 타겟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그렇게 보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계속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상대방을 짓밟으려는 문화 자체가 당연시 되고 경쟁 속에서 계속 성장해온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또 모 주간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성 혐오의 그 대표 주자격인 그 사이트에 모베라고 하는 사이트. 네. 그 사이트에 올라간 그 모든 그 글들을 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갖고 내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의외로 군대라고 하는 얘기는 소수였어요. 군대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건 아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남성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어떤 그 데이트 상대로서의 그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뒷받침하는 자료로 그 기사에서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가 원죄가 있었던 거죠.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성비 불균형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성관별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던 시절, 그 시절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건데 지금 절대적인 숫자가 그 젊은 층에서의 그 남성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이제 남성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 생각 속에는 남성이 여성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죠. 그 의식 속에는.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이 인식 자체가 우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냥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사람이 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도 듣는데 또 한편에서는 당연히 한성이 뭐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고 일방적인 어떤 게 가능한 문화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 선택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상대가 데이트 비용을 전적으로 나한테 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전 그 데이트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저는 젊은 세대들이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왜 데이트 통장 있잖아요. 서로 주식에다가 같이 쓰는. 그리고 데이트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일정액을 같이 적립을 해가지고 그 통장으로 이렇게
그거 가지고 데이트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이제 애들 보면 있는데 우리가 밖에 TV나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다 이전에 진짜 몇십 년 전에 하던 방식, 일방적인 누군가가 한 사람이 다 쓰는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니까 그게 당연하듯이 되고 있는데 사실 20대의 그 뭐 경제적 상황이나 수입 이런 걸 고려한다면 누구 일방이 쓰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 사용하고 같이 비용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닌 것처럼 잘못 보도되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케이스가 이렇게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데이트 비용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버스 타는 그 정류장에 광고가 하나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나 오늘 기분이 꿀꿀한데 백 하나 사줘 오빠. 이런 말과 함께 남성이 거기에 불이 나는, 눈에서 불이 나는, 뭐, 이런 것들을 최근에 뭐 대세인 어떤 배우를 내세워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이 있어서 이제 지적을 당하고 결국 내리긴 했던 광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불버거를 설명하는 광고였어요. 아, 버거 회사였네요. 그러니까. 햄버거, 광고였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물질적인 것들이 실제로 여성들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의 광고를 아예 노골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로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남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경제력만의 입장들의 얘기들을 하면서 남성은 남성대로 실제로 그런 광고 볼 때마다 혐오도 혐오지만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또 혹은 여성과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의 위축감이 동시에 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분노조절 장애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또 하나 원인이 되고 있죠. 저는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자기한테 요구를 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왜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만 사귀재요. 그러면 남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는 연애도 못할까봐 데이트 비용을 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다시 여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남학생들과 본인은 어떻게 하냐. 근데 많은 경우 본인도 같이 낸다고 해요. 여학생들은. 또 드러나는 경우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한테 그런 여학생들 단칼에 헤어지자고 하라. 라는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 데이트 비용에 대한 남학생들의 이 대학생 내에서도 굉장히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본인 내야 된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감과 함께 또 못 낼 경우의 피해의식들 이것이 결국 남녀 간의 이 관계성을 사실 물질적인 것으로 대치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성교육 표준안에서 그것을 지금 일상적인 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양상이다 보니까 그것이 성폭력의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측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광고가 사실은 남성도 피해 의식을 갖게 만드는 광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의 뭐 비용이나 그런 백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이런 게 아닌데 모든 남성들이 다수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나는 거기 못 들어가. 그런 상황이면 본인 이제 그런 무력감이나 피해 의식을 갖게 될 수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광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보고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좀 그렇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연애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같이 등을 기댈 수 있는 관계가 연애인 건데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일방적으로 기대오면서 어느 일방은 그것을 100% 수용하는 게 연애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어요. 네. 네. 저는 학생들한테 결국은 연애와 결혼은 최고의 연대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 연대에 대한 복원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연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더 큰 연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결국은 아무것도
또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해결하겠다는 노력들, 지금 현재 처한 상대가 금수저를 물고 났어도 실제로 그들이 처한 상황들은 어떤 피해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뭐 그러나 금수저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결과적인 피해에 놓여 있어서 그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가 남성이고 여성이고 혹은 여러 형태의 연애의 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그것을 좀 제대로 공감하고 연대를 해 나간다면 그것이 이제 확산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최고의 연대다. 네. 네. 거기 연대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베이스로 정말 사람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물질적으로 환원하려고 하거나 그렇죠. 지배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소유하고. 되면 그거는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드린 만큼 또 네. 가져와야 되고 예. 투자 대비 효용성까지 감안하는 네. 연애에서는 사실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어렵죠. 네, 근데 요런 어떤 그 모베 사이트, 그 남성들의, 일부 남성들의 여성 혐오 현상에 대해서 메갈리안이라고 하는 여성 세력이 생겼어요. 들어보셨죠? 네. 네, 이게 원래는 이제 메르스 갤러리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그 메르스의 매와 그다음에 이갈리아의 딸들의 그렇죠. 그거를 합해가지고 메갈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여성 세력이 생겼는데 이전의 여성 운동이 굉장히 그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좀 유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좀 유하게 살았습니다. 유하게 살았는데. 이 여성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여성 혐오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어요. 네. 그거를 찾아봤더니 메르스 사태 때 사실 그 격리 조치를 거부했던 여성들이 일부 있었던 것이죠. 그 여성들을 혐오하기 시작하는 온갖 이제 당시 메르스로 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집단적 광기가 사실 모두가 다 그 위험성 속에 모두가 다 살짝 멘붕 상태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 속에서 공격 대상자만 나와라. 그러면 죄다 다 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 그것이 하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여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얘기하자고 시작한 게 메르스 갤러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혐오에 혐오로 대응하는 소위 그동안 우리가 김치녀, 된장녀를 뭐 김치남, 된장남으로 바꿔서 사실상 지금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적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남성 혐오에 대한 이 남녀 간의 엄청난 갈등과 대립으로 다시 비춰지는 모습이 등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내용 속에서 뭐 많은 변화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얘기들과 함께 지금 연대해야 될 다양한 계층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메갈리안들의 활약이라고 하는 것들에 힘입어가지고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었지만 역기능도 있었다라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순기능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일베 사이트 거기에서 그 일베 이용자 한 분이 이렇게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볼 때 여성들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고 알겠다. 그렇게 올려놓은 게시물을 누가 펌해가지고 올려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기분이 들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효과는 이갈리아 딸들이 노렸던 목적이었던 것이죠. 거기까지 실제로 차별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렇죠. 누구나 다 네. 실제로 그 입장이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비록 소설이지만 혹은 반대로 지금 일베든 메갈리안이든 그 안에서 서로가 반대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해보면 충분히 차별에 대한 공감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들을 찔러본 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남성 혐오에 대한 거부감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또 오히려 여성 혐오가 문제 제기되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김치녀를 우리가 언제 들었던 얘기예요. 된장녀, 김치녀, 네, 그렇죠. 김여사 주차 시리즈. 굉장히 오래된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서야 그것의 혐오의 정도가 실제로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성 혐오는 메갈리언이 등장한 거 정말 몇 달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그 속에서 남성 혐오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오히려 여성 혐오를 희석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는 여성 혐오에 대한 문제인데 남성들, 실제로 남학생들이 남성 혐오에 대한 심각성들을 굉장히 많이 인지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성 혐오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 혐오에 대한 문제 제기로. 그러니까 이게 역풍을 당하면은 나한테 그렇죠. 오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성 혐오의 역사가 훨씬 더 긴데.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짧은 그것도 못 견뎌하는.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럼 메르스 상황이 발생한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조금 더 크게, 조금 예. 더 넓게 예. 시야를 조금 확장을 해서 볼 그렇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실 어떤 차별은 어떤 상대가 있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실제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그 상대의 피해자 어떻게 보면 서로 피해자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죠. 조금 더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베도 딱 그거잖아요. 네. 오히려 스스로를 루저라고 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루저가 돼버린 그들이 그거보단 조금 더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히덕거리면서 혹은 혐오하면서 어떤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지점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지금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올들의 당나귀 귀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런 현실을 듣고 우리가 이제 좀 오래된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늘 해왔던 오래된 질문 뭐가 있을까요? 차별 있죠. 네. 그에 반대되는 평등이고요. 거기에 앞에 우리는 성평등을 우리의 목적의식처럼 가져오긴 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회에 너무나도 불평등한 사회의 연속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공감하고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소 없애버리는 노력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여성 노동계에서는 이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를 갖다가 평생평등 노동권이라는 말로 축약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그 평생평등 노동권 안에는 평등한이라고 하는 얘기가 포함이 돼 있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남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어떤 부양의 의무를 여성이 함께 나눠 갖고 그걸 나눠 가지려다 보니 여성들에게도 평생 일할 수 있는 것이 좀 보장돼야 되고 또 그것이 평생 일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만 과부하되었던 이 재생산 노동에 대한 분담들을 실제로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 평생평등 노동권, 즉 그것을 권리로 받아들이자는 차원의 얘기였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지금 상황은 좀 복잡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로 불편한 거잖아요. 남성도 불편하고 여성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꼭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내 걸 뺏어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뭐 내 일자리를 아니면 내 뭐 어떤 권력을 가져가는 사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것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 그건 누군가가 조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현실에서는 젊은 친구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있고 같이 일을 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당연하시 생각하면은 사실 그게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조건, 문화 이런 걸 만들도록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진짜 이론적인지 모르지만 머릿속으로만 있는지 그러니까 또 살아온 또 환경 자체가 또 이제 한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뭐 그 된 이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지 그게 이론하고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것 같아요. 현실적 상황은 분명히 남녀가 같이 벌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워야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반의 인프라는 사실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여성들은 어떤 싸구려 노동에만 집중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시 노동권에 대한 일탈로 발생하면서 남성은 남성대로 더 다른 과부하가 걸려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어제 서울대생이 구급 공무원 시험에 여기서 봤어요. 네, 지원을 했대요. 그 학생의 생각은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구 저기 선거 대선 홍보였던 저녁이 있는 삶이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실제로 어떤 추구해야 될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지점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한 참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그게 그나마 가능한 게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구급 공무원은 사실상 뭐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이면 충분히 구급 이 행정 업무 속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일부러 고등학교 고졸 TO를 심지어 뽑아요. 너무 대졸만 몰리니까. 지금 고졸 학력들의 이 취업난들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 면접 때 보면 구급 공무원의 경우들은 고졸자들을 좀 더 의식적으로 뽑게끔 하는 일부러 면접관들한테 그런 제안을 해요. 그만큼 오히려 대졸자들이 다 몰리는데 심지어 서울대가 생임 그것을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금 뭐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얼마나 그 매몰되어 있는 이 노동 시간에 이 인간적이지 못한 노동 조건들에 대한 것이 실제로 현재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오래된 질문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평생 평등 노동권인데 거기서 평생은 됐어요. 그렇죠. 평생은 됐는데 내 의도가 아니라 그렇죠. 타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평생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됐고 지금 60대 이상 노인 중에서 반 이상이 이제 노동소득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현실이 참 우리가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60이면 정년퇴직 하거나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도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좀 인간답게 그냥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뭐 70살까지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 노인 연령을 70으로 변경하겠다는 그것과 함께 정년을 이제 65세로 현재 60세를 65세로 연장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또 임금 피커지의 이야기 나오고 이게 도대체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최저임금 미달자 통계를 내다가 깜짝 놀랐어요. 55세 이상 여성 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64.7%더라고요. 네. 아우,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최고임금이 아마 최저임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정말 최고임금처럼 사업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최저 기준을 만든 거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만들 때는 이 이상을 안 주면 정말 이 사업주로서 이건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도리어 거꾸로 돼갖고 최고임금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이 정도였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노동 형태를 뭐 시간제라든가 파트타임, 뭐 계약직 형태로 바꿔 나가면서 그것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형태를 이제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시간제 일자리가
이 최저임금에서 같이 보장이 됐을 때 그렇죠. 실제로 시간제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싸구려 노동으로 여성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드는 구조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보니 일정 정도 젊은 시절에 어느 정도 축적된 자기 자본과 노후에 대한 설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좀 우아한 노동 진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 자아 실현이 늦게라도 좀 가능한 그런 노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실제로 못 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명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슬프지만 진짜 싸구려 노동에 다 어떤 여성 직종들이 네. 배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보면 정말 딱 싸구려 노동으로 인식되는 부분에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죠. 배치되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파해야 될 여성 불평등한 이 남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뭐 꼭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랬던 것이 지금 다시 보면 성별 직종 분리가 더 심각해져 있어요. 대부분 다 여성들이 하는 직업들은 이렇게 싼 노동들, 저임금 노동에 몰려 있거나 영세 사업장이거나 혹은 또 불안정 노동 형태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여성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성의 전반적인 노동 지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결국 평생 노동을 하게 하는 이 우픈 얘기가 만들어졌죠. 자, 근데 여기서 또 20대들 같은 경우는 옛날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과의 결혼, 그러니까 좀 네. 지위가 네. 있는 남성들과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인생 역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심심찮게 돌더라고요. 예, 우리가 과거에 여자 팔자, 디웅박 네. 팔자라는 말을 얼마나 거부했어요. 네. 남성을 잘 만나야지 된다는 우리 전 세대 부모님들에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20대가 한번 여성 노동자에서 예. 설문조사였던가요? 인터뷰 조사를 했던, 작년에 했던 조사에 의하면 20대가 갖고 있는 꿈이, 이 전업주부예요. 그것도 우아하게, 그러니까 남편을 잘 만나서 어느 정도 경제력과 지위가 있는 남편을 잘 만나서,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우아한, 이 가정에서의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20대가 바라는 꿈이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그렇게 거부했던 뒤흉박 팔자가 다시 20대에 소환됐다는 느낌이 너무나도 들어서 어떻게 꿈조차 사라져버린 우리 20대를 보면서 사실 남성들이 또 한편에서의 받는 그 피해의식이 다 연결이 된다는 생각도 다시 듭니다. 참. 그런 이야기가 20대 입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거기서 그런 그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게 사실 그거로 사실 어떤 측면에서 포장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눈에 너무 보이거든. 네, 보이니까. 그 앞서 산 사람들,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지금 눈에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힘들게 더군다나 불안정하고 저임금이고 인격 모독 또 성희롱이 남발하고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힘겹게 지내는 것이 내가 바라보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또 경제활동이라는 측면들이 이미 모두가 다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비록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결국 여성들 역시 계속 비판받는 의존성이 사실 거기에 같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크죠. 여기서 잠깐 이전 노동 포럼에서 여성 노동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랑 연동해 갖고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그 2강에서 박주영 노무사님이 얘기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세에 대해서 대항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담론들로는 이제 더 이상 대항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게 양축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좀 더 급선무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약간 또 연동이 되는 얘기기도 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대부분 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지금의 이 사태, 사달이 벌어진 이 모두가 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이 기정사실화돼서 다 고립무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한 게 결국은 신자유주의였다는 것을 뭐 이제 뭔 전 세계가 다 일정 정도 이 합의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가부장제를 통한 성별 이데올로기, 이것이 실제로 여성에게는 더 큰 삶을 힘들게 해왔던 측면이 컸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 제기되고 일정 정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간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이 광폭적 이 상황들이 함께 중첩되면서 결과적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대로 크게 변함없이 만들어져 있고 신자유주의가 여성을 싸구려 노동화 시켜버리는 전략들이 함께 부차되면서 이 남성들과 여성들이 계속적인 대립적 관계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측면이 큰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타켓이 저 신자유주의가 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성 차별을 주장하고 있고 불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넓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할 수뿐이 없는데 이걸 성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뿐이 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걸 좀 전체를 크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계속 당하고 나중에 또 뒷북친다 그러나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을 좀 보면서 생각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이 다 빠져 있으니까 이걸 자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각자들이 보고 있는 거, 이래서 그게 이제 지금 또 우리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연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의 연대, 그리고 그 대상을, 그 싸움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연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이주 노동자와 선주민 노동자들 간의 연대, 뭐 요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이게 노동자들끼리 싸워갖고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통 큰 연대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고 싸워 나갈 때 이제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자, 그러고 이제 박진경 선생님께서 성평등한 노동 모델을 이제 몇 가지를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요걸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기본으로 가자는 의미 속에서는 사실 남녀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같이 만들자는 의미가 실제로 여성운동이 추구했던 가치고 여성 노동계에서 함께 만들어 보려고 했던 어떤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목적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말 그대로 신자유주의와 어떤 기득권의 이득에 의해서 남녀를 자꾸 분리하고 그들로 하여금 갈등을 조장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기본적인 가치가
남녀에게 모두 다 사라져버린 서로가 적이 돼버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주어진 여성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경제적 주체, 정치적 주체, 또한 이 내 삶의 주체로서의 주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여성에게만 주어진 어떤 모델은 아니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한 최근까지 나온 게 한 3가지 정도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현재 그동안 여성은 돌봄자 역할, 남성은 이 소득자 역할, 이 2가지를 성별 역할로 나눠서 항상 접근하다 보니까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부담과 실제로 자기 주체성을 만들어가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소득자, 이중 돌봄자 모델을 최근에 이제 제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남녀가 함께 이중 소득과 이중 돌봄자로서 우선 스스로의 자기 역할을 설정하자는 의미의 첫 번째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중소득자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소득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동시에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되겠네요. 그렇죠. 그동안 남성이 주로 생계 부양자로서만의 역할들을 규정하다 보니까 여성은 보조 생계자 혹은 안 해도 되는 혹은 집안에서 돌봄만 하는 노동. 그러다 보니까 돌봄 노동 자체는 무가치 노동으로 항상 치부되었고 실제로 여성은 생계 부양자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하는 노동은 얼마든지 우선 해고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정리해고 시기가 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실제로 원칙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둘이 이 소득과 소득자로서의 역할과 돌봄자로서의 역할 분명히 함께 나눠 갖는다는 의미를 우선 견지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녀나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재생산의 무대인 가정의 역할을 우리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듯이 여성이 하는 것으로 아니면 하여튼 가정 내에 있는 여성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실은 맞벌이 내지는 또 양쪽에 다 소득, 이중 소득을 가져야만 또 가능하고 이런 상태인데 조직 회사 문화, 사회 문화에서는 장시간 근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와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돌보는 부분을 진짜 누가 해야 되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뿐이 없는 게 좀 다 같이 일찍 퇴근하고 이렇게 저녁에 있는 삶 이런 게 가능하다면 같이 돌보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우리 이 직장 문화 자체가 장시간 노동이 당연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밤에 빌딩에 불만 꺼지면 모든 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언제 조사에 가면 맞벌이 남성과 그러니까 맞벌이 아내를 둔 남성과 전업주부인 남성의 집에서의 가사노동 시간 딱 3분 차이래요. 그러니까 외벌이 남성이 더 길게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안 해도 되는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네.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질문, 맞벌이 여성이 다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똑같이 맞벌이를 하다. 일을 해도 긴 시간 일하니까 집에 와서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내가 밖에서 일을 안 하니까 아예 한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성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가정에 대한 이 돌봄 노동은 온건이 다 짊어지고 있는 게 그것은 남성을 비난하자는 차원의 조사는 분명히 아닌 거고 실제로 남성 역시 정말 그렇죠. 이 돌봄 노동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이 노동 조건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돌봄의 기쁨이 있거든요. 일정 정도. 자기가 이 가사 노동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남성들도 내 권리를 못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돌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됐을 그렇죠. 때
그 사회가 좀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모델로 제시해 주신 것은 시민 노동자 돌봄인 모델이에요. 네, 이거는 저 이주희 교수님께서 제시했던 모델인데, 사실 우리가 꼭 경제 활동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권, 이거 역시 여성의 경우는 많이 박탈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삶은 시민에서부터 경제적 주체, 정치적 주체, 이것이 함께 보장됐을 때 실제로 여성이 경제적 주체에서의 이 자기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점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민, 노동자, 그리고 돌봄인 모델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앞서 이중소득과 이중 돌봄자 모델을 시민이라는 정치적 주체까지도 함께 포함했다는 모델로서 이제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선 모델보다 한 걸음 나간 그렇죠. 그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있어서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좀 깨인 사람, 그리고 세련된 사람, 도시인의 이미지, 요런 것들인데,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의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속에는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요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연대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이중소득자, 이중돌봄자 역할을 방해하는 많은 재반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결국은 사회 재반의 구조적인 이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쉽게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투표 행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든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이런 양상들이 함께 같이 수반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 경제력과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과정들이 정치에서 풀 수 있다는 경험들을 함께 겪어보지 않으면 뭐가 바뀌지도 않는데 뭐 할라 내가 투표해 하는 생각들이 많은 젊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가져가야 될 수 있다는 자기 권리의 차원으로서 더 강조돼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내가 시민이면서 노동자이면서 돌봄자다. 그렇죠. 나는 그리고 이걸 누구나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야지 되는 그러한 인식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모델 같아요. 네.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시민으로서의 나의 어떤 권리와 의무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노동자로서 내가 어디만큼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노동자인 내가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델일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시민이자 노동자인 그리고 돌봄자인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돌보고 어떻게 내 삶을 돌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모델 잠깐 설명해 주시죠. 세 번째는 최근에 그 프랑스 철학자인 앙드레 고르라는 분이 이제 제기한 거예요. 이분의 입장은 우리가 소위 마르크스의 이론, 사회주의를 넘어서라는 이론을 갖고 그동안 노동 계급이 사실 이 지금의 생산관계를 부정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공동 소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자,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주장이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설명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태 벌어진 양상들은 자본주의가 많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실제로 많은 노동의 정체성이 지금 과거에 막스가 얘기했던 노동 정체성, 노동 계급의 정체성과는 상당히 상반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의 또 하나의 폐해죠. 우리가 지금 프롤레타리아와 캐리어스라는 두 가지의 합성어로 해서 프로캐리아트라는 불안정 노동자를 다시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바닥에 있는 계급 구조를 설명하면 가장 밑바닥에 불안정,
노동자들의 계급이 어떤 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계급 투쟁의 주체에서 다른 계층이 다시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실제로 그 노동자들의 삶이 바로 바뀔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는 노동을 좀 더 분화시켜서 그 노동의 이 질들이라든가 노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변화시켜 나가자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타율 노동, 자율 노동, 자활 노동 이렇게 노동을 세 개로 분류를 해요. 네. 그 타율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임금을 얻기 위해서 하는 노동으로 그렇죠. 이제 정의가 되고 있고, 자율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노동. 소위 얘기하면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우리 같은 여가 활동. 사실 어떤 것도 노동이 아니지는 그렇죠. 모두가 하기 때문에 산다는 예, 그 노동 중에서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임금 아니라 노동. 임금 노동이 실제로 타율 노동으로 예. 대체됐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어떤 대학에서의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타율 노동. 타율 볼 수도 노동을 있을 것 같고. 최대화 자율 노동으로 노동. 이 전환시키기 위해서 학생들과 많은 걸 시도해 보려고 하고 네, 있죠. 예. 그리고 여성 운동가로서의 삶은 자율 노동. 그렇죠. 예. 저희 일반인들에게는 여가 활동으로 보통 여가 활동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자율 노동인 거죠. 예. 거기에 앞서 얘기한 돌봄 노동을 자활 노동이라고 이 양반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생산 노동, 소위 돌봄 노동은 우리가 이 사회를 재생산하고 그렇죠. 또 내 삶을 어떤 시간적인 이 휴식이라든가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사 노동 이것을 다 우리가 자활 노동 혹은 돌봄 노동이라고 함께 표현을 하죠. 근데 이분께서 이게 자율노동, 타율노동, 뭐 자활노동 이렇게 노동을 세분화해 갖고 나눠 가지고 제한하고자 하는 거는 뭐 어떤 내용인 거죠? 결국은 임금 노동,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누군가에게 하기 싫은 노동을 억지로 하는 양상의 노동 시간은 최소화시켜주고 그리고 자율노동 시간과 자활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누구나 다 필요한 시간인 것이죠. 그걸 뭐 늘리거나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일정 정도 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모두가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타율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자율노동 시간이 확대되면서 우리 삶의 질 자체가 함께 좋아질 거라는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최근에 많은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최저임금 갖고는 도저히 어떤 삶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 즉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의미죠. 그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타율노동 시간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고 그것을 최소화시켜주게 하면서 자율노동 시간을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타율 노동이 극대화된 사회잖아요. 그렇죠. 원하지 않으나 임금을 얻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노동 사회인 건데, 그런 노동 사회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자율 노동을 원하는 자들에게 자율 노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면서 이제 자활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전제는 기본소득이다 라고 이렇게 깔으셨는데,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선두에 서 계시지 않나요? 이 학자분께서 그렇죠. 안드레고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 모델은 노동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노동자가 터부시 되는 예. 용어가 되고 근로자가 동원되는 예. 열심히 항상 일해야 되는 자기 정체성만을 갖게 하는 노동자로서의 근로자가 존재해 왔었죠. 노동에 대해서 좀 새롭게 그리고 좀 노동을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뀌어야 되겠지만 노동이나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단 뭐라 그러죠? 낮게 보는 거
그것을 제대로 모두가 노동자가 되면서 자기를 이미 비하하고 무시하는 이게 이제 깔고 가니까 취업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겁거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근로자와 그렇죠. 노동자의 용어 선택에 네. 있어서의 엄청난 세뇌 효과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 네. 막아야 됩니다. 그러게요. 진짜. 아니, 정말 심각해요, 그거.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절대 국정교과서를 계속 주장하느냐, 찬성하느냐, 한 중학생이 얘기했죠. 국정교과서로 배운 세대라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이게 너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도 그 대학교 전까지는 그렇게 대학교 입학하면서 뭐 새 세상이 열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역사라는 건 사실은 진보적인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것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니 네. 정말 노동자의 날로 근로자의 날을 네. 바꾸는 그날까지. 근데 잠깐만 요거를 정리를 하기 전에 이제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에 대해서 막간 설명을 좀 하고 이 시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동자와 근로자 뭐가 다른가? 예. 일단 우리는 단어부터 살펴보죠. 예. 노동자는 말 그대로 내가 움직여서 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율노동도 노동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근로자는 앞에 근자가 부지런할 부지런할 근자죠. 근자예요. 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자기 주장이나 권리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근로자의 날로 분명히 우리는 이 노동절이라든가 메이데이에 대한 것을 그 이전에 처음으로부터 가지고 그대로 있었죠.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이승만 네. 대통령 때도 심지어 있었죠. 그대로 노동자. 이승만 대통령 때 노동절 날짜는 달라졌었죠. 네. 네. 근데 날짜는 어쨌든 바뀌었지만, 노동절이었어요, 네, 그때도. 노동절로 계속적으로 유지했던 것이 근로자의 날, 새마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날로 탈바꿈 됐죠. 그 뒤부터 우리는 노동자를 어떤 생산직이라든가 소위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대체되는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정부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행사들을 계속적으로 그 말을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보장해줘.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법인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거기서 항상 도태돼 버릴 수 있는 너는 차별받아도 되는 어떤 대상으로서 이미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갖고 있는 힘이 그렇죠. 무엇으로 당신을 정의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늘 우리가 플레임 얘기하셨는데 플레임 항상 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대중적인 설득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특히 또 페미니스트가 앞서 그렇죠. 이제 네. 정의할 때도 엠마 왓슨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는 구구장창 우리 또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했었는데. 남녀의 권력이 풍성하게 나눠가지고. 이 얘기는 우리도 역시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 왓슨이 했기에 그나마 우리가 차용해서 또 써보는 마치 새로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상황들에 이 권력 배분이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드러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근로자를 노동자로 다시 되찾기 위한 어떤 플레임들, 이 언어적인 이 설득력들을 대중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돼야 될 지점이죠. 사실 그거는 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여기만 무슨 특별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사실 내용은 없고 더 실제로 본인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 노동 가치가 떨어지게. 어떤 노동이든 다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자기 삶을 중요한데.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노동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노동 가치가 동시에 같이 떨어지면서 사실 저 역시 여성들의 노동에 싸구려란 말을 붙이고 싶진 않은데 현실적인 상황이 그러하니 이것을 좀 더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로
싸구려 노동 앞에 싸구려란 말을 감히 붙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노동 가치를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합의해서 끌어올리는 역할들, 아까 기본이라고 하는 측면이 실제로 이 성평등으로 오히려 가기 위해서 이 노동 가치를 최대화 시켜내고 지금 너무나도 하락되어 버린 노동 가치를 올려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여성들의 이 노동 가치로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동 가치를 회복하는 거, 이것이 또 중요한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노동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혼자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성운동가들은 권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진 게 없어. 이 뜻을 함께하는 네, 모두 같이 사람들이 해야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네. 노력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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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